녹색의 큰 물결. 나는 일기를 쓰기로 했다. 그것은 작업의 진행표, 기획표, 저작물자의 리스트 등도 겸하게 되었다. 자급자족의 태세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물자를 모을 필요가 있었다. 식량, 연료 외의 의류, 부엌살림 의료품, 총화기, 자파류, 농작물의 씨앗, 농기구, 말뚝, 철사, 그리고 책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트럭을 타고 도시에서 도시로 뛰어다니며 약탈에 힘을 썼다. 데니스가 동행했다. 눈은 안 보이지만 센스가 빠르고 힘도 세워서 짐을 나르는데 도움이 되었다. 트리피드 대책도 등한히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집에 건물과 정원 주위에 울타리를 강화했다. 또 100에이커 정도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연의 지형을 이용하면서 튼튼한 울타리를 쳤다. 그 안쪽에는 또 한 겹 간단한 울타리를 만들어 사람이나 가축이 잘못해서 바깥쪽 울타리에 접근하여 트리피드의 독채찍에 당하지 않도록 했다. 동시에 나는 농사짓기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농사는 책에서 간단히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전공한 생물학의 논문 같은 것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말해도 좋았다. 처음에 나는 데니스에게 의지할 작정이었으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다. 데니스는 현익 농장의 주인이기는 했으나 농장일은 주로 소작인들에게만 맡겨왔던 것이다. 가축의 사육, 도살 방법 등도 내가 혼자서 공부해야만 했다. 올바른 농사꾼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나는 한숨을 쉬었으나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었다. 고박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물자 모으는 일을 겸해서 런던으로 갔다. 가로는 조용하고 인기척은 전혀 없었다. 여기저기에 버려진 차가 벌써 녹슬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시 또 1년이 지나자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보였다. 집집의 정면에서 회칠과 타일이 벗겨져 떨어져서 포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굴뚝에 연통이 뒹굴고 있는 곳도 있었다. 배수구에는 잡초가 뿌리를 내리고 빗물바지에는 나뭇잎이 막혀서 배수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지붕과 벽에도 잡초와 관목이 돋아나서 건물은 녹색의 가발을 쓴 것처럼 되어 있었다. 건물의 내부는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벽지가 벗겨져서 습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공원과 광장의 정원도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다. 나무 뿌리와 잡초가 주위의 도로에까지 뻗어 나와 있었다. 콘크리트에 갈라진 틈으로 싹이 돋아 녹슨 자동차의 좌석에서 잎이 무성한 것도 볼 수 있었다. 겨우 2년 만에 런던이 폐허가 되다니. 나는 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셔닝 농장으로 돌아오면서 인류 문명의 덧없음을 절실히 느꼈다. 2년째의 11월에 조젤라가 아들을 낳았다. 나는 데이빗이라고 이름 지었다. 아기는 튼튼한 아이였고 물론 눈이 보인다. 조젤라는 아기에게 정신을 빼앗겨 장래에 대한 불안도 잊은 듯했다. 나는 아버지가 되어 모두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더 한층 일을 열심히 했다. 어느 날 밤 조젤라가 말했다. 요즘 트리피드의 후닥닥거리는 소리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가? 나는 귀를 기울였다. 타닥타닥 타닥타닥타닥 울타리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트리피드들이 가는 막대로 자신의 입자루를 두들기고 있었다.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달라진 게 아니에요. 수가 많아진 것이지. 그래, 그건 몰랐군. 나는 튼튼한 울타리와 담이 생기고 나서 그 안쪽의 땅에만 주의를 기울여 온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젤라의 말이 맞았다. 울타리 밖에는 트리피드가 많았다. 창문에서 보이는 좁은 범위에만도 100그루 이상 있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 때 나는 트리피드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에만 왜 저렇게 많이 모여들었을까? 저놈들이 이 고장에서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그러자 수잔이 뜻밖의 말을 했다. 아저씨가 데리고 온 것이에요.
수잔, 이상한 말은 하지 마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저씨가 온갖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놈들이 오는 거예요. 정말이니? 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수자는 내 엽총과 상안경을 갖고 왔다.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다. 울타리의 저 먼 곳에서 트리피드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저걸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수자는 내게 상안경을 주었다. 나는 상안경을 눈에 대었다. 그 트리피드는 1.5km쯤 떨어진 곳을 동쪽으로 향해서 흐느적 걸어가고 있었다. 자, 잘 보고 계세요. 수자는 엽총을 하늘로 향해서 쏘았다. 5, 6초 지나자 트리피드는 진로를 바꾸어 이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저걸 보세요. 이쪽으로 오고 있지요? 소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수자는 발포의 쇼크로 아픈 어깨를 문지르며 말했다. 또 한 번 쏘아보렴. 내가 부탁하자 수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지금 쏜총 소리를 들은 트릭피드가 모조리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10분쯤 지나면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나면 다시 본래 방향으로 돌아가요. 만약에 또 한 번 총을 쏘면 다들 여기까지 오고 말 거예요. 울타리 곁에 있는 패거리의 타닥타닥 소리가 들리는 데까지 온 것은 되돌아가지 않아요. 저 타닥타닥 소리는 친구를 부르는 신호로 생각되는데 수잔의 관찰력에 나는 혀를 내둘렀다. 그럼 넌 내가 엽총을 쓰는 것을 그만두고 트리피드 총을 쓰란 말이지. 총뿐이 아니에요. 소리는 모조리 안 돼요. 제일 나쁜 것은 트랙터지요. 소리가 크고 오래 계속되니까 그놈들은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발전기에 엔진 소리도 무척 멀리까지 울려요.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놈들이 이리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몇 번이나 번거려. 거참 잘도 알아냈구나. 그러나 트리피드는 식물인데 소리를 듣는다는 말투는 좀 이상하군. 하지만 그들은 듣는 거려? 됐다. 아무튼 어떻게 해보자. 나는 트리피드의 이상한 능력을 거꾸로 이용하여 덫을 놓기로 했다. 첫 번째 덫은 풍차와 같은 것이었다. 그것을 농장에서 800m쯤 떨어진 곳에다 만들었다. 풍차형의 덫은 바람을 받아서 돌며 큰 소리를 계속 내었다. 킥, 덜컹, 킥, 덜컹. 그 소리에 이끌려 근처의 것은 물론이고 울타리의 바로 밖에 있던 것까지 몇백 그루나 되는 트리피드가 몰려갔다. 자, 지금이다. 나와 수자는 차를 타고 갔어. 트리피드의 떼에게 화염 방사기의 불길을 퍼부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싹 태워 죽였다. 이 방법은 2번은 잘 되었다. 그러나 3번째가 되자 아무리 풍차를 돌려도 트리피드가 모이지 않았다. 나는 다른 덫을 고안했다. 농장 울타리의 일부의 입구를 터놓고 거기서 안쪽으로 향해서 후미와 같은 형태로 새로운 울타리를 둘러친 것이었다. 입구를 열어 놓았더니 발전용 모터 소리에 이끌려 트리피드가 잇따라 들어왔다. 이틀 후에 입구를 막고 화염 방사기로 200그루 이상의 트리피드를 일거에 태워주었다. 그러나 2번째는 트리피드들은 거의 모이지 않았다. 장소를 바꿔보았으나 마찬가지였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며칠에 한 번씩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울타리 주위를 도는 일이었으나 시간이 걸리고 화염 방사기의 연료를 많이 쓴다는 결점이 있었다. 2~3번 트리피드의 집단에다 공포를 쏘아보았다. 그 결과는 기대에 어긋났다. 트리피드는 식물이므로 웬만큼 다쳐도 죽지 않는 것이었다. 이처럼 이것저것 연구를 하여 새로운 방법을 시험해보았으. 나 시간이 갈수록 울타리 밖에 트리피드는 늘어가기만 했다. 어느 날 아침 수잔이 우리 침실로 뛰어들어와서 소리쳤다. 그놈들이 집 주위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어요. 수자는 소젖을 짜려고 일찍 일어난 것이었다. 침실의 창문은 환한데 아래층에 내려가니까 캄캄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수자는 불을 켰다. 그 순간 창문에 하나가득 들러붙어 있는 녹색의 잎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큰일 났다. 나는 허둥지둥 침실의 창문을 닫았다. 밑에서 독채찍이 뻗어왔어.
유리를 철썩 때렸다. 이미 집의 벽 가장자리에는 무수한 트리피드가 2중 3중으로 겹겹이 서 있었다. 법관에 가서 화염 방사기를 갖고 와야 되겠는데. 나는 급히 준비를 시작했다. 두툼한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가죽 헬멧을 쓰고 철망 마스크 밑에는 먼지막이 안경을 끼고 제일 큰 부엌칼을 손에 들었다. 정원에 나가니까 트리피드가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부엌칼로 녹색의 벽을 헤치면서 걸어 나갔다. 독채찍이 쉴 새 없이 철망을 때린다. 금방 마스크가 축축하게 젖고 독액이 미세한 안개가 되어 들어와서 안경을 흐리게 했다. 나는 가까스로 헛간에 이르러 안경을 벗고는 얼굴을 씻었다. 돌아갈 때에는 화염 방사기가 있었다. 발밑에 땅에 한 번 쓱 하고 불길을 분사시킬 뿐으로 트리피드들은 길을 터주었다. 집 안으로 돌아오자 나는 2층의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화염 방사기를 휘둘러 괴물에게 불길을 퍼부었다. 수잔도 몸 보호를 하고 또 하나의 화염 방사기로 괴물을 퇴치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트리피드들은 불타 죽은 그들의 시체를 남기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뒤기를 부탁한다. 나는 집을 수잔에게 맡기고 추격했다. 농장 울타리의 일부가 파괴되어 거기로 새로운 트리피드들이 녹색의 큰 물결이 되어 침입하고 있었다. 나는 정면으로 불길을 퍼부었다. 놈들은 멈춰 서더니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다시 놈들의 머리 위에 불길을 퍼부으며 한 차례 쓸었더니 달아나는 발길이 빨라졌다. 괴물들의 모습이 하나 남김없이 사라지고 나서 나는 울타리를 살펴보았다. 튼튼한 울타리가 20m에 걸쳐 말뚝이 부러지고 철사가 잘려서 땅 위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조젤라와 수잔에게 응원을 부탁하고 하루 종일 걸려서 수리했다. 또 놈들이 밤중에 와서 울타리를 부술지도 몰라요. 수잔이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 몇백 몇천이나 되는 트리피드의 대군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다. 울타리에 전류를 통해볼까? 나는 과학적인 방법을 생각했다. 동력원으로는 읍내에서 발견한 군용 발전기를 트레일러채로 끌고 왔다. 나는 수잔과 둘이서 울타리에 전선을 쳤다. 그러나 하루 종일 전류를 통해 놓을 수는 없었다. 발전기를 작동시키려면 귀중한 가솔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에 2~3번 정도 몇 분간씩만 전류를 통하기로 했다. 그 극성스러운 트리피드도 전류의 쇼크에는 놀란 듯 울타리를 건드리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또다시 안쪽의 울타리에 비상경보용 전선을 둘러쳐서 울타리가 파괴된 경우 즉각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전류 작전도 얼마 안 가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게 되었다. 트리피드들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동안은 울타리에서 떨어져 있으나 전류를 끊는 순간 울타리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놈들은 발전기의 엔진 소리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어떤지 아는 것 같아요. 수자는 말했다. 트리피드가 발전기의 엔진 소리와 전류의 관계를 알 수 있단 말인가. 경험을 싸움으로 해서 트리피드들의 지능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트리피드의 침입을 저지하면서 울타리 안에서 농사일에 힘쓰고 있었다. 찾아온 아이반 심풋은 6년째의 여름이 왔다. 어느 날 나는 조젤라와 함께 바다까지 나갔다. 데이빗은 제법 컸으므로 수잔에게 맡겨놓아도 괜찮았다. 길이 나빠서 우리는 뒷바퀴가 캐터필러식으로 된 트럭을 사용했다. 단둘이서 외출하는 것은 오랜만이다. 우리는 영국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사면에 나란히 앉았다. 밝은 태양이 하얀 모래밭에 내리쬐고 있었다. 지난날에는 해수욕으로 성황을 이루던 해변에 지금은 사람의 그림자조차 없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모습도 얼었다. 옛날과 다름없는 것은 물결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뿐이다. 우린 무엇 때문에 살고 있을까? 트리피드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만으로
일생을 마치는 건가요? 빌, 당신은 트리피드의 전문가였죠? 그놈들을 한 번에 퇴치하는 방법은 없어요? 조젤라가 물었다. 방법은 있을 거요. 트리피드만 죽이는 약품이라든가 트리피드의 성질을 바꿔 온순한 식물로 만드는 호르몬제 따위를 만들어내면 되겠지. 그러나 그러려면 연구소와 설비가 필요해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도리도 없지. 지금은 트리피드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그럭저럭 버티면서 다음 세대에 기대할 뿐이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조리 데이빗에게 가르칠 작정이오. 생물학과 생화학의 책도 많이 모아놓았소. 그와 같은 대답밖에 나는 할 수가 없었다. 모래밭 앞의 들판을 내 그루에 트리피드가 흔들거리며 가로질러 갔다.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조젤라는 눈썹을 찌푸렸다. 저놈들이 내겐 식물이 아니라 동물처럼 여겨져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니지만 집단이 되면 동물과 같은 정도의 지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개미나 벌과 같이 어떤 목적을 위해 힘을 합해서 공동으로 일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놈들에게는 학습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장치한 덫에 한 번 걸리면 그 다음부터 조심해서 실패를 거듭하지는 않잖아요. 저런 것을 누가 전 세계에서 재배하려고 생각해 낸 것일까? 아무도 탓할 수는 없어요. 트리피드에서 나는 식용유 덕택에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던 전 세계 사람들이 한숨 돌렸으니까. 6년 전에 실명 소동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트리피드한테 괴롭힘 당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요. 그래요. 하늘의 재앙이었어요. 지구가 그 혜성의 꼬리에 들어가서 모두가 유성우를 본 때문이에요. 당신은 그 유성우가 하늘의 재앙이라고 생각하오. 혜성의 꼬리에서 내려왔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거요. 당신은 그것이 혜성의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젤라는 엄숙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렇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게 뭐였어요? 사람의 재앙이었어. 사람의 재앙. 그렇지. 나는 바다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저 상공에는 무수한 위성 경기가 날아다니고 있어. 지금도 지구의 주위를 계속 돌고 있을 테지. 그 내용은 핵물질, 방사성 물질,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이라고 해요. 어느 것이나 다 지상에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 폭파할 수 있대요. 만약에 위성 경기의 하나가 지상으로부터의 지령으로 폭파되어 그것이 인간과 가축들의 눈을 시신경을 태우는 방사선을 지구 전체에 흩뿌렸다고 한다면 설마 그럴 리 없어요.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난 믿을 수 없어요. 물론 증거는 없어요. 사고였을지도 모르지. 그 위성군이 정말로 혜성에 지시고 그 중에 하나가 우연히 위성 경기에 부딪혀서 폭발시켰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병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요. 그것은 장티푸스가 아니었어. 역시 위성 경기가 폭발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뿌려 지구 전체에 새로운 전염병을 발생시킨 것이 아닐까? 인간은 위성 경기를 만들어내 그것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거기에 잘못이 있었어. 위성 경기를 우연의 사고에서 완전히 지킬 방법 같은 것은 없던 거야. 우리는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해왔어. 그러다가 결국 발을 헛디딘 셈이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자손이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해 줘야 해요. 조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희미하게 폭음이 들려왔다. 우리는 이마에 손을 대고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나의 점이 해안과 평행으로 서서히 다가온다. 헬리콥터예요. 조젤라가 숨가쁘게 말했다. 나는 일어서서 손을 흔들었다. 어이, 어이. 그러나 헬리콥터는 5km 앞에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내륙 쪽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연락은 취하지 못했으나 헬리콥터의 모습을 본 것으로 우리는 힘이 생겼다. 헬리콥터를 날릴 만큼 강력한 그룹이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이젠 알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트럭에 올라타고 집으로 향했다. 셔닝까지의 길을 반쯤 지났을 때였다. 저걸 보세요. 느닷없이 조젤라가 소리쳤다. 언덕 중턱에서 검은 연기가 무럭무럭 오르고 있었다. 바로 셔닝 농장 근처였다.
불이다. 우리 집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전속력으로 트럭을 몰았다. 뒷바퀴가 캐터필러여서 나쁜 길에는 좋지만 속도는 별로 나지 않는다. 가까워짐에 따라 불이 난 위치가 분명해졌다. 틀림없는 셔닝 농장이다. 트럭은 창문을 때리는 트리피드의 독채찍을 튕겨내면서 들길을 뚫고 지나갔다. 마지막 모퉁이를 돌았을 때 비로소 화재의 전경이 보였다. 불타고 있는 것은 집 건물이 아니라 정원에 쌓아놓은 장작더미였다. 나는 마음을 놓으면서 경적을 울렸다. 수잔이 달려와서 대문 여는 끈을 잡아당겼다. 우리는 정원 안쪽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다. 잔디밭 한가운데 헬리콥터가 착륙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집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키가 큰 금발의 남자로 가죽 재킷에 반바지 차림이었다. 전에 어디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손을 흔들고 명랑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빌 메이슨시죠? 전 아이반 심프슨입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날 밤 대학에 헬리콥터로 오셨던 분이죠? 조젤라가 말했다. 저도 당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젤라 플레이턴, 여류 작가, 작품은 여자의 모험. 아니에요. 전 조젤라, 메이슨. 농사꾼 아낙네. 작품은 아들 데이빗 메이슨이에요. 예, 그렇군요. 지금 집안에서 당신의 귀여운 작품을 보고 오는 참입니다. 아이바는 상냥하게 말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가롭게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불은 수잔이 내 헬리콥터의 포공을 듣고 신호의 봉화를 올린 것입니다. 재치가 있는 아가씨로군요. 그 불이면 못 볼 리가 없지요. 바람은 집과는 반대쪽으로 불고 있어서 건물에 옮겨붙을 염려는 없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마이클 비들리가 당신을 만나면 우선 사과부터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이반이 이상한 말을 꺼냈다. 내게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째서 비들리가 내게 사과를 하는 거죠? 트리피드 말입니다. 당신이 트리피드는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가 혼이 났답니다. 예. 그건 그렇고 당신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코우커에게 물어서 대충 짐작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코우커는 살아있었군요. 예, 지금은 우리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지요. 아이반은 식사 뒤에 브랜디를 마시면서 우리에게 긴 이야기를 했다. 내일을 향한 출발. 마이클 비들리의 그룹은 플로렌스 듀런트들과 헤어져서 틴시험장을 출발한 뒤 북동쪽으로 향해서 옥스퍼드셔로 들어갔다. 비민스터에는 들르지 않았고 그 고장의 이름을 입에 올린 사람도 없었다. 역시 듀런트는 코우코와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비들리들은 어느 큰 저택을 찾아내어 들어가 살았으나 트리피드 대군의 습격을 받아 울타리의 보강이 주된 일이 되었다. 2년째의 여름, 비들리들은 화이트 섬으로 옮겼다. 여기에도 트리피드는 많이 있었으나 그것을 퇴치해버리면 본토에서 새로운 것들이 습격해 올 염려는 없었다. 트리피드를 막는 데는 불보다도 물적이 더 효과적이었다. 물론 매년 가을이 되면 트리피드의 씨앗이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건너 섬으로 날아온다. 그 때문에 봄에는 전원이 온 섬 안을 돌아다니며 트리피드의 삭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뽑기로 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비들리들은 겨우 공동체의 조직 만들기에 착수할 시간이 생겼다. 우선 섬에 농지를 갈아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꾀하고 그 다음에는 유능한 동료를 늘리는 기준을 세웠다. 아이바는 헬리콥터를 타고 본토로 날아가 상공에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작은 그룹을 발견하여 화이트 섬의 공동체에 합류하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어떤 그룹은 합류했고 어떤 그룹은 합류를 거절했다. 총을 쏘아서 아이반을 쫓아버리는 그룹도 있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화이트 섬 공동체의 인원은 300명 가량으로 불어났다. 아이반이 코우코의 그룹을 만난 것은 겨우 한 달쯤 전이었다.
코우커는 나와 헤어져서 킨점장으로 돌아갔으나 며칠 후에 런던에서 여자 2명이 오면서 얘의 전염병을 들여온 것이었다. 단시일에 병이 퍼져서 킨점장의 사람들이 잇따라 쓰러졌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전멸이다. 코우커는 건강한 사람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듀런트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병자를 돌보는 것이 자기 의무니까 그곳을 끝내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뒤따라오지 않았다. 코우커들의 이동은 고생스러운 것이었다. 계속 병자가 생기므로 그것을 떨쳐 버리느라고 3번이나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마지막에 대본쇼에 이르렀다. 거기서 울타리를 치고 트리피드와 싸우면서 3년을 버티었다. 트리피드 퇴치의 시간과 노동력을 빼앗겨서 공동체의 조직 정비는 도무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한 때에 아이반의 헬리콥터가 나타난 것이었다. 코우커는 망설이지 않고 비들리들과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어선에 짐을 싣고 동지들을 이끌고 2주일 후에는 화이트섬에 도착했다. 코우커는 당신이 아마도 서섹스의 이 근방에 있을 테니 즉시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아온 것이오. 아이반은 내 얼굴을 보았다. 지금 화이트섬에서는 비들리가 중심이 되어 트리피드를 과학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을 발명하기 위해 연구반을 만들려는 중이었다. 코우커의 얘기로는 당신은 트리피드 전문의 생물학자래죠? 화이트섬에 와서 트리피드 퇴치의 리더가 되어 주지 않겠습니까? 비들리도 당신을 당신의 그룹과 함께 맞이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죠.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다. 곧 아이반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갔다. 아이반이 탄 헬리콥터의 그림자가 남서쪽의 노을이 진 하늘로 사라진 뒤 나는 나의 생각을 모두에게 이야기했다. 앞으로 이 농장에 남아있으면 어찌 될 것인가. 조젤라와 메리에게는 또 아기가 생길지도 모른다. 수잔에게도 남편과 아이를 낳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룹의 인원은 느는데 농작물의 생산은 뜻대로 오르지 않는다. 언젠가는 식량 때문에 혼란을 겪을 날이 올 것이다. 다른 물자도 자꾸 줄어들고 있다. 맨 처음에는 연료, 그 다음에는 철사가 없어진다. 그날이 오기를 울타리 밖에서 트리피드들이 기다리고 있다. 화이트섬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셔닝 농장을 떠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눈물이 날 만큼 괴로운 일이었지만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화이트섬으로 퇴각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즉, 전략적인 후퇴인 셈이죠. 언젠가 또다시 돌아올 거예요. 저 흉측한 트리피드를 모조리 싹 퇴치하고 우리의 땅을 되찾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잠시 후퇴할 뿐인 거예요. 조젤라는 말했다. 우리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새로이 살 곳을 조사하기 위해 나는 화이트섬으로 건너가서 코우코와 비들리들과 만난다. 이제까지 모아놓았던 저장품과 살림살이를 몇 번에 나누어 새 집으로 나를 수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수잔이 말했다. 장작이 떨어졌어요. 좋아, 석탄을 가지러 가자. 화이트 섬으로 이사 갈 때까지 뗄 것만 있으면 된다. 나는 수잔과 함께 트럭으로 출발했다. 제일 가까운 철도의 석탄 하치장까지 15-16km밖에 안 되지만 길의 일부가 파괴되어 있어 돌아가야만 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정원에는 이상한 모양의 차가 서 있었다. 뭐야, 이게? 나는 차로 다가가서 자세히 보았다. 군용 캐터필러 위에 트럭에 차체를 얹은 것으로서 전체의 느낌은 모터보트와 뚜껑 있는 트럭의 혼합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손님이 와 있군. 나는 수잔을 재촉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쥐색 스키복을 입은 남자가 넷 있었다. 그 중에 2명은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다른 2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곁에 방바닥에 경기관총을 놓아두고 있었다. 이분은 트랜스 씨예요. 우리에게 할 얘기가 있대요. 조젤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들 중 하나가
날카로운 눈길로 나를 보았다.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였다. 그때의 그 남자가 아닌가. 나는 섬뜩했다. 햄스티드에서 권총을 휘둘러 나의 패고리를 쫓아낸 붉은 머리의 남자였다. 다행히 나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영국 남동지방 임시평의회의 행정장관입니다. 이 지방의 인원 배치와 할당을 감독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서. 붉은 머리의 트랜스는 거만하게 말을 꺼냈다. 평의회는 브라이튼에 지방본부를 두고 각지에 살아남아 있는 그룹을 재편성하고 있었다. 일단 이는 10명의 장님에다 눈뜬 사람이 하나, 거기에 아이가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좋은 장소니까 이 단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명의 장님들을 다른 데서 데려다가 여기에 있는 3명의 장님과 합쳐서 모두 20명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아이가 있으면 그만큼 인원이 늘게 됩니다. 트랜스는 나와 조젤라에게 셔닝 농장의 관리를 맡기고 수자는 본부로 데려가서 다른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트리피드를 쓰러뜨려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장님들에게 먹이라고 권했다. 그것은 가축 사료요. 내가 항의하자 트랜스는 웃었다. 장님은 가축보다도 못해요.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오. 그리고 내 비위를 맞추려는 듯이 덧붙였다. 평의회의 방침에 따르면 이 농장의 사유권을 인정합니다. 처음에 6, 7년간은 고생스럽겠지만 그러는 동안에 아이가 자라서 일을 하게 될 것이오. 즉, 당신은 많은 농노를 거느린 영주인 셈이지요. 이런 말을 눈이 안 보이는 데니스와 메리와 조이스 앞에서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정상이 아니다. 트랜스는 영국에다 새로운 봉건주의 사회를 세워 자기가 그 독재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나는 속이 뒤집히는 심정이었으나 대들지 않기로 했다. 상대에게는 2자루의 경기관총과 2자루의 권총이 있다. 게다가 트랜스는 사람을 벌레처럼 죽이는 남자였다. 자, 식사라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군요. 나는 트랜스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며 식당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 조젤라에게 귀띔을 했다.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요. 다 같이 배불리 먹는 거요. 트랜스들에게는 제일 좋은 술을 실컷 마시게 하고 식사가 끝나갈 때쯤 난 잠깐 자리를 뜨겠소. 그것을 속이기 위해 레코드라도 틀어서 식당 안이 시끌벅적하게 하도록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도 화이트 섬의 얘기나 기들리들의 일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돼요. 알았어요. 조젤라는 씩 웃었다. 곧 떠들썩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트랜스들은 좋은 술을 마음껏 마시고 아주 기분이 유쾌해져 있었다. 나는 짬을 보아 식당에서 살짝 빠져나왔다. 이삿짐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나는 담요, 옷가지, 식량 등의 보따리를 차례차례 헛간에 반 캐터필러식 트럭에 실었다. 유조차에서 호스를 꺼내다가 트럭의 탱크에 가솔린을 가득 넣었다. 그러고 나서 트랜스들의 괴상한 차로 다가가 가솔린 탱크 안에 벌꿀을 한 통 들이부었다. 이것으로 준비가 끝났다. 나는 시침이 뚝 떼고 파티 자리로 돌아가 모두와 함께 떠들었다. 2시간 후 트랜스와 3명의 부하는 술에 곤드레가 되어 푹 잠이 들어 있었다. 나는 조젤라에게 신호를 보내고는 헛간으로 갔다. 달이 떠올라 희끄무레한 빛이 정원에 넘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밝은 정원으로 줄을 이어 나왔다. 브렌트, 네위와 조이스가 선두였다. 3사람 다 눈은 안 보이지만 자기 집 구조에 익숙해져서 손을 끌어줄 필요가 없었다. 그 뒤에 조젤라와 수잔이 아이를 하나씩 안고 따랐다. 갑자기 데이비드가 장결의 소리를 내었으므로 조젤라가 얼른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조젤라와 데이비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른 사람들은 뒷자리에 태우고 나서 운전석으로 기어 올라가 휴하고 한숨 돌렸다. 울타리 밖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트리피드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트럭에 엔진을 걸었다. 그리고 트랜스의 차를 피해서 한 바퀴 빙돌아 속도를 내면서 대문을 향해
앞으로 돌진했다. 튼튼한 팬더가 우지직하고 대문을 쓰러뜨렸다. 이어 차체가 철망과 부러진 제목을 퉁겨 날리고 한 다스 이상의 트리피드를 치어 넘어뜨렸다. 들길의 앞쪽에서 다른 트리피드가 미친 듯이 덤벼들었다. 그 속을 빠져서 고갯길을 올라 셔닝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나는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집의 창문에 불이 켜지고 이상한 모양의 차에 불이 켜졌다. 시동 거는 소리가 드르릉거리기 시작했다. 붕붕 엔진 소리를 울리면서 캐터필러의 방향을 대문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 돌아가기 전에 엔진이 탕 하고 소리를 내면서 섰다. 가솔린에 볼꿀을 섞은 탓이다. 스타터가 다시 드르릉거리기 시작했으나 엔진은 걸리지 않았다. 쓰러진 대문으로 트리피드의 행렬이 정원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길게 휘청거리는 모습이 달빛과 헤드라이트가 섞인 밝음 속에서 으스스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거기까지만 지켜보았으면 충분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트럭의 앞쪽에 얽혀 붙은 것을 떼어내고 유리창에 독액을 닦아내었다. 운전석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발 속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나는 조젤라에게 키스하고 차를 출발시킨다. 언덕의 꼭대기를 몇 개나 넘어서 남서쪽의 해안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일을 향한 출발이었다.